당신,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좀 이해해. 남편의 그 비겁한 한마디가 제 30년 결혼 생활을 올가맨 저주의 주문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영혼은 썩어 문드러졌고 30년을 며느리라는 이름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학이라는 것을요. 은빛의 시간과 함께하는 오늘의 사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당신,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해 좀 해.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30년 결혼 생활을 관통하는 저주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속 어딘가는 조금씩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그리고 엄마니까요. 58년을 살아오면서 그중 30년을 며느리라는 이름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머리맡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30년간 몸에 새겨진 공포의 습관입니다. 조용히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퇴한 남편 민수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평온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굳게 닫힌 시어머니 방 너머에서는 가래 끓는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2세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님. 저는 습관적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시어머니 방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흥. 일어났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30년 전 처음 뵈었을 때나 지금이나 도끼가 서려 있어 마주칠 때마다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물 좀 가져와라. 목구멍이 바짝 말라 죽겠어. 네, 어머니. 잠시만요.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수기에서 찬물을 받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올려 미지근하게 데우는 동안 저는 컵을 손바닥으로 감싸주며 온도를 가늠했습니다. 찬물 한 모금이라도 드시면 속이 뒤집힌다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곡소리를 내시니까요. 30년간 매일 아침 저는 이 온도를 맞추기 위해 컵을 쥐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아니, 정성이 아니라 검열이었습니다. 물을 들이고 방을 나오려는데 뒤통수에 대고 시어머니의 껄끄러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정민아, 오늘 아침은 또 뭐냐?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구수하게 끓여낼게요. 찌개? 어제도 된장찌개였잖니. 넌 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는 모양이다. 맨날 똑같은 것만 상에 올리고. 어제는 분명 맑은 콩나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억은 늘 당신의 짜증을 정당화하는 쪽으로만 흐른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머니, 시원하게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미역국은 이틀 전에 먹었잖아. 넌 기억력도 없니?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식성 하나 제대로 못 챙겨.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어?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저는 무엇일까요? 밥하는 기계일까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뱉어도 받아내는 감정 쓰레기통일까요?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지만 저는 오늘도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소고기 묵국으로 바꿀게요. 부엌으로 돌아와 물을 썰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 무처럼 숭덩숭덩 잘려나가고 있구나. 7시 정각, 남편 민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은퇴한 지 1년이 넘었건만 그는 여전히 현역 시절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밥 됐어?
그는 신문을 펼치며 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어지는 배고프네라는 말에 저는 서둘러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셔다 식탁 상석에 앉혀드리자마자 어머니는 국그릇을 숟가락으로 툭툭 치며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묻고 무가 너무 살캉하다. 넌 노인네 이 나간 꼴 보고 싶어서 이러니? 어머니 충분히 익혔는데. 말대답은 내가 해온 밥 중에 내 입에 딱 맞는 게 한 번이나 있었냐? 민수야, 너도 한마디 해라. 내 처가 갈수록 성의가 없다. 남편은 국 한 모금을 마시더니 무심하게 뱉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해 좀 해. 노인네 입맛이 좀 예민할 수도 있지. 그걸 일일이 대거리하고 있어? 이해. 그놈의 이해. 그 말은 제 입을 틀어막는 가장 효과적인 재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를 돌보는 고용된 간병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점심 무렵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끝내고 거칠어진 손에 로션을 바르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늦게 들어올 거야. 네, 알았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남편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민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서랍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너 내 금반지 어디 갔어? 금반지요?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봤어? 너 또 몰래 친정에 갖다 준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짓을. 넌 맨날 우리 집안 재산 빼돌리려고 혈안이잖아.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을 뒤진 끝에 이불 밑에서 금반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거기 두셨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어머니. 어머, 여기 있었네? 그럼 진작 찾지. 시간 낭비하게. 사과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화장실 뿐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살 정민.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슬픈 얼굴이 됐을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남편은 약속이 있다고 나갔으니 시어머니와 단둘이 식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 하나하나를 집으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질겨? 김치는 너무 시어. 계란말이는 너무 짜. 저는 네, 어머니. 다음엔 더 잘할게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집안일. 하루하루가 똑같았고 저는 그저 며느리였을 뿐입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정민아, 차 한 잔 갖다 줘. 네, 어머니. 차를 끓여드리고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TV 화면에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픽 웃으셨습니다. 저 며느리 참 답답하네.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당하고만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저도 저 며느리처럼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저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밤 10시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아, 피곤해.
당신 물 좀 줘. 저는 일어나 물을 따라줬습니다. 남편은 물을 마시고는 곧장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파트 화단에 핀 꽃들이 보였습니다. 봄꽃들이 지고 이제 여름꽃들이 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피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아, 물 좀 갖다 줘. 저는 한숨을 쉬고 다시 따뜻한 물을 컵에 따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시어머니께 물을 드리고 나오는 길에 저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오래된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27살의 제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저 웃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것.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조금씩 적어온 일기였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 시어머니가 했던 말,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감정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4년 5월. 남편이 그랬다. 당신,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해 좀 해. 나는 이해했다. 그리고 참았다. 며느리니까. 수첩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3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깨어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첩을 읽으며 우는 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비로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어. 나도 꿈이 있었어.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뭔가 바꿀 거라고. 어떻게든 바꿀 거라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바꿀 거라고. 창밖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될 거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변할 테니까. 그날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끓였고 시어머니의 트집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읽었던 그 수첩, 30년간의 기록. 그것이 제 안에 작은 불씨를 남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민아,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니. 내 생일이 일주일 뒤잖아. 뭐 준비했어? 시어머니의 82세 생일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저는 일주일 내내 시장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머니.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는 제대로 좀 해. 작년엔 음식이 별로였어. 작년에도 똑같이 정성껏 준비했는데 뭐가 별로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어머니. 올해는 더 잘 준비할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시장에 갔습니다. 한우, 갈비, 전 부칠 재료, 나물 삶을 야채들. 가방 가득 장을 봐서 돌아오면
오후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육수를 우리고 나물을 삶고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웠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이니까요. 3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 많네. 근데 우리 엄마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잘 준비해야 돼. 작년에 좀 실망하셨거든. 네, 알아요.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생신 사흘 전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나 생일날 갈게. 우리 애들도 데리고 갈게. 그래, 고마워. 음식 많이 준비할게. 새언니, 우리 엄마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줘. 작년에는 좀 별로였잖아. 작년에도 똑같이 준비했는데 뭐가 별로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았어. 올해는 더 잘 준비할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해도 이 집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는구나. 생신 전날 저는 밤 11시까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산적, 잡채, 나물, 전, 갈비찜. 냉장고가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아직도 안 끝났어? 빨리 자라고 말했습니다. 곧 끝나요. 먼저 주무세요. 저는 손이 저릴 정도로 전을 부쳤습니다. 부침개 반죽을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생신 당일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상을 차리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7시에 일어나셔서 상을 보셨습니다. 정민아,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수고했다고 하시네.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오전 11시 신우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신우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고 시동생도 30분 후에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우리 딸 왔네.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신 미소였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갈비찜을 한 점 드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간이 왜 이래? 짜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간을 잘못 맞췄나 봐요. 우리 며느리는 정성이 없어. 일주일 동안 준비했다면서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가 가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신우이가 산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는데요? 내가 입맛이 없어서 그래. 나는 별로야.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시동생 부인이 미역국을 떠먹으며 형님, 이 미역국 간이 좀 센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내가 간을 좀 세게 했나 봐. 저는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간 딱 맞다고 하셨는데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신우이가 준비한 케이크였습니다. 엄마, 촛불 부세요. 가족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함께 불렀지만 왠지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촛불을 끄시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고맙다 얘들아. 그리고 신우이에게 딸이 있어서 행복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그릇을 닦았습니다. 신우이의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큰엄마 아이스크림 있어요? 응, 있어. 큰엄마가 가져다 줄게. 저는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애들아, 아이스크림은 저녁 먹고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조카는 싫어. 지금 먹고 싶어라고 떼를 썼고 신우이는 저를 보며 새언니가 괜히 아이스크림을 보여줬네. 애가 저러잖아. 장난인데 뭘 그러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라고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조카가 먼저 물어봤는데 내 잘못이야? 그리고 저 말투가 장난처럼 들리지 않는데. 저녁이 되자 신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새언니, 이리 와서 잠깐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새언니, 우리 엄마가 요즘 많이 약하신 것 같아. 새언니가 좀 더 잘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알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을 다한다고? 그럼 왜 우리 엄마가 자꾸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는 거야? 어머니가 어디 아프시다고 하셨어? 저는 놀랐습니다. 응.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새언니가 제대로 안 챙겨주나 봐. 저는 억울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물리치료 예약까지 해드렸는데 나도 챙겨드리고 있어. 병원도 다니시고. 그래. 그럼 왜 우리 엄마가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거야?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닦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네. 그때 거실에서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요즘 엄마 잘 안 챙겨주나 봐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정민이가 뭘 알아? 나이 들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신우이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새언니 수고했어. 다음에 또 올게. 응, 조심히 가. 시동생 가족도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새언니 수고하셨어요. 응, 잘 가.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오늘 고생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응.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오늘 좀 예민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예민했다고? 응. 우리 엄마가 음식이 짜다고 했을 때 표정이 별로였잖아. 나는 그냥 미안하다고 했는데 표정이 불만스러워 보였어. 우리 엄마가 기분 나빠하실 것 같던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당신 성격이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조금만 웃으면서 대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왜 친구가 없을까요? 시어머니 수발 드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동창회 한번 나가는 것도 눈치 보게 만든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제 성격을 탓하며 고립된 저를 비웃는 그 비열함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냥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새벽부터 음식 만들었는데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차 내오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봐. 남편이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후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늘 음식이 별로였대. 다음부턴 좀 더 신경 써줘. 응.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 표정이 안 좋았대. 좀 더 밝게 웃어줘.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다시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눈물만 흘렸습니다. 30년.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거울을 봤습니다. 58살 정민.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슬픈 얼굴이 됐을까?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엄마 생일인데 당연히 힘들지.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가 자꾸 당신,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해 좀 해.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해 좀 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30년간 시어머니 생일 때마다 똑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온종일 설거지하고 그리고 정성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익숙해졌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혼자인 것에, 외로운 것에.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이 있었지만 마지막 메시지는 3년 전이었습니다. 정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때 저는 바빠서 연락 못했어. 미안해라고 답했고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느라 바빴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친구들도 점점 연락하지 않았고 저도 연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깜깜한 새벽이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 집들도 나처럼 살고 있을까? 며느리들이 나처럼 외로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연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자요? 할 얘기가 있는데. 내일 저녁에 시간 돼? 서연이가 할 얘기가 있다고?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시간 돼.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좀 그렇고 내일 봐서 얘기할게. 엄마, 저녁 6시에 우리 집 앞 카페로 나올 수 있어? 저는 알았어. 그때 보자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혹시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30년간 이정민이 아니라 며느리로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서연이를 만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서연이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서연이 만나러 나가야 해서. 왜? 무슨 일인데? 잘 모르겠어요. 할 얘기가 있대요.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바빠. 당신 혼자 가. 무슨 일일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이면 나중에 얘기해줘. 나는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서연이 만나러 나가야 해서. 뭐? 나 혼자 두고 나간다고? 금방 다녀올게요. 서연이가 급한 일이 있대요. 급한 일이 뭐가 급해? 시어머니 모시는 게 먼저지. 딸 만나는 게 먼저야? 어머니, 넌 맨날 나를 혼자 두고 나가려고만 해. 며느리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결국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뒤로하고 카페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1년 정도 만났어. 저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근데 엄마, 그쪽 부모님이 학가를 원하셔. 그 사람 외아들이거든. 본인들도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다고. 그게 당연한 거래.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합가. 그 지독한 단어가 다시금 제 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제 30년의 고통이 서연이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연아,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엄마 사는 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알아, 엄마. 나도 싫다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 우리 엄마는 원래 좋은 분이야.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되라고.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돋았어. 엄마가 평생 듣던 그 말이잖아.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너무 사랑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 주방에서 매일 따뜻한 물 끓이며 한숨 쉬는 엄마 뒷모습. 나도 그렇게 살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이해하면 다 해결될 거래.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저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된다. 서연아, 엄마가 보여줄게. 이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옥이 어떤 건지. 카페를 나서며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30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첫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1994년 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첫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민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너 앞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야. 며느리가 지켜야 할 게 있어. 시어머니는 노트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엔 며느리 규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물 갖다 드리기, 아침 식사 준비하기, 시어머니 빨래는 손빨래 하기. 20가지가 넘는 규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일이구나. 해야겠다. 첫 번째 멘트는 결혼 3개월 차에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드시고는 이게 뭐야?
간도 없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잘할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 음식이 별로래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런가 봐요.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입맛이 까다로워. 이해 좀 해.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건 알겠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결혼 1년 차 명절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전을 먹으며 새언니, 이거 기름이 너무 많은데? 나 다이어트 중인데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에이, 장난인데 뭘 그러냐? 새언니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신우이가 제 음식에 대해 자꾸 그러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성격이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우리 동생은 장난으로 한 건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성격이 문제라고? 친구가 없다고? 결혼 5년 차 딸 서연이를 임신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토하고 하루 종일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정민아, 아침 식사 준비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입덧이 심해서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입덧? 나도 임신했을 때 입덧 있었어. 그래도 다 했어. 우리 엄마는 하는데 넌 왜 못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토하면서도 부엌에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입덧이 너무 심해요. 병원 가고 싶은데 엄마도 다 겪은 일이야.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해야지. 임신하면 다 그래.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혼자 왔어요. 임신부는 보호자랑 같이 오는 게 좋은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제 친구가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다녀올게. 토요일? 안 돼. 그날 우리 엄마 병원 가시는 날이야.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갔다가 결혼식 가면 안 될까요? 그럼 시간이 촉박하잖아. 그냥 결혼식은 포기해. 10년 만에 친구들 만나는 건데. 친구가 뭐가 중요해. 우리 엄마가 먼저지. 저는 친구 결혼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해. 집안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결혼 15년 차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이 교육 문제로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정민아, 넌 엄마 자격이 없어. 서연이 성적이 왜 이래? 서연이가 요즘 사춘기라서 그래요. 사춘기가 뭐가 문제야? 내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 저는 참다 못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웃기지 마.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저도 서연이 교육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맞아. 당신이 뭘 잘못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 거지.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대답하지 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답해?
남편은 그날 밤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화 단절이었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남편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결혼 17년 차 결혼기념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남편이 올해는 우리 둘이 제주도 갈까? 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가는구나. 티켓도 예약하고 숙소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3일 전 시어머니가 민수야, 나 그날 병원 가야 하는데 누가 모셔다 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모셔다 드려. 여보, 우리 여행 가는 날인데 병원이 더 중요하지. 여행은 다음에 가면 돼. 티켓이랑 숙소 다 예약했는데 그럼 취소하든가. 우리 엄마가 먼저야. 저는 그날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환불 수수료로 3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미리 우리 엄마 일정 확인 안 해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결혼 23년 차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자궁에 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수술해야 해요. 언제? 다음 주 목요일이요. 목요일? 안 돼. 그날 우리 엄마 친구분들 오시는 날이야. 제 수술인데요. 수술 날짜 바꾸면 되잖아.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하는 게 좋대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약속이 먼저야. 날짜 바꿔? 저는 수술 날짜를 2주 미뤘습니다. 그 2주 동안 너무 불안했습니다. 혹이 커지면 어떡하지? 암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남편은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결혼 25년 차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30분 후에 나 회사 가야 해. 당신 혼자 처리할 수 있지?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 몸이 안 좋아서 못 가라고 하셨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빈소에서 혼자.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민아, 너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조금만 참아. 나 죽으면 내 세상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사신다고요? 어머니는 제가 빨리 죽길 바라시나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주무신 모양입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년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해야지, 성격이.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우리 엄마는 하는데. 넌 왜 못해? 네가 잘못한 거 맞아.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장난인데 뭘 그러냐?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조금만 참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30년간 이정민이 아니라 며느리로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딸 서연이가 저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간의 기록.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바꿀 거라고. 제 인생을, 그리고 딸의 미래를.
서연이를 만나고 온 그날 이후 저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30년 전 순진했던 제 모습이, 그리고 지금의 지친 제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이가 저와 똑같은 지옥을 겪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시 30분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끓이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회사는? 엄마, 회사 조퇴하고 왔어.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저는 서연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난주에 말한 그 남자랑 헤어졌어. 저는 놀랐습니다. 뭐? 정말? 응. 엄마 얘기 듣고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람이랑은 안 되겠더라고. 합가를 원하는 것도 그렇고 엄마한테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사랑했는데. 근데 30년 후에 엄마처럼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정리했어.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잘했어. 서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리고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기억하지? 내가 IT 공모전 나갔다고 했잖아. 응, 기억해. 엄마, 나 대상 받았어. 그리고 투자사에서 연락 왔어. 5억 투자하겠대.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억? 응. 시드 투자로 일단 5억 받고 사업이 잘 되면 후속 투자도 받을 수 있대. 엄마, 이제 나 회사 차릴 수 있어.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잘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요. 이제 제가 엄마 책임질 수 있어요. 엄마, 이혼하세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세요, 엄마. 이제 저 돈 벌 수 있어요.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엄마 더 이상 여기서 고생하지 마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혼나는 거, 아빠한테 무시당하는 거. 엄마는 항상 참고, 항상 미안하다고 하고, 항상 혼자 우셨어요. 저 그거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괜찮아. 이게 며느리의 삶이야.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58살이에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사실 건데 그 시간을 또 이렇게 사실 거예요? 할머니 눈치 보면서, 아빠 말 듣기만 하면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엄마 평생 책임질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아, 내가 그렇게까지. 엄마, 전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평생 저 키우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 챙길 차례예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용기 내세요. 이혼하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의 품에 안겨서 30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이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서연이가 왔어요, 어머니. 서연이? 어디 봐라.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보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아직 계획 없어요, 할머니. 계획이 없긴. 32이면 늦었어. 어서 선 봐야지.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이가 돌아갔습니다.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발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생각해 볼게. 서연이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왜?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 남편이 그제야 TV 볼륨을 줄이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대화? 우리 결혼 생활 말이야. 나는 너무 힘들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당신 요즘 왜 이래? 갱년기야? 갱년기가 아니야. 나는 30년 동안 힘들었어. 어머니한테, 당신한테.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이혼? 응.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3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당신 미쳤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민이가 이혼하겠대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이혼?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정민아, 너 정신 나갔어? 이 나이에 이혼을 해? 어머니,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어머니, 저도 더 이상은 뭐가 더 이상이야.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조금만 참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또 그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 건데?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저 딸이 있어요. 서연이가 뭘 어떻게 해? 아직 애가 결혼도 안 했는데. 서연이는 이제 사업 시작해요. 투자도 받았고. 됐어. 그만해.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너 정신 차려.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진정해.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나 진정한 거야. 이게 내 진심이야. 당신 지금 정말 이상해.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병원 가보자. 예민한 게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힘들었어. 어머니한테, 당신한테. 나는 이제 못 참겠어.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진짜 이상해. 요즘 왜 이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당신들이 이상한 거야. 제가 울먹였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며느리였어. 이정민이 아니라 며느리였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존중? 며느리가 무슨 존중이야?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한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옛날부터 그래왔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왔다고.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방에 가서 좀 쉬어. 피곤해서 그래. 나 안 피곤해. 나는 진심이야. 됐어. 그만하고 들어가. 남편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혼을 꺼냈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서연아. 저는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말은 꺼냈는데. 그래서요? 안 돼. 아빠랑 할머니가 안 된대. 나보고 미쳤대.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엄마를 놓아줄 리가 없잖아요. 서연아, 엄마 어떡하지?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엄마가 용기 낸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서연이가 위로했습니다. 근데 엄마,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제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이혼할 거야.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혼. 나는 정말 이혼을 할 수 있을까? 58살에. 이 나이에.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나와봐. 왜? 우리 엄마가 부르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민아, 앉아.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앉으라고 했어. 네. 저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가 너한테 섭섭한 일이 있었어? 아니요, 어머니. 그럼 왜 갑자기 이혼 타령이야? 저는 내가 30년 동안 너한테 잘해줬어. 며느리로 받아줬고 손녀까지 봐줬어. 근데 이게 보답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하긴. 너 이혼 같은 소리 다신 꺼내지 마. 알았어? 네. 그리고 민수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너도 당분간 정민이 좀 잘 보살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네, 어머니.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조금만 참아.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그리고 남편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만약 이혼을 정말 하려면 혼자 해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딸을 위해서라도,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꺼낸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더욱 차갑게 저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끓이고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는 결심.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부터 생활비 절반만 줄 거야. 저는 국을 떠다들이다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도 준비를 해야지.
당신이 정신 차릴 때까지 생활비는 최소한만 줄 거야. 그리고 카드는 쓸 때마다 내가 확인할 거야.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장은 어떻게 봐요? 어머니 드실 음식은 알아서 해. 그게 며느리 일이잖아.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민아, 내가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다 내 탓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만 살아온 저에게 이것은 경제적 압박이자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을 보러 가는데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한도가 1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최소한의 장만 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얼마 썼어? 8만 원요. 영수증 줘. 내가 확인할 거니까. 남편은 영수증을 보더니 계란이 왜 이렇게 비싸? 다른 마트 가지 그랬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랍을 열고 비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0년간 조금씩 모아둔 돈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58세의 나이, 경력 단절 30년. 만약 정말 이혼을 한다면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뭐라도 할 수 있어. 며칠 후 오후에 친정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아, 네 오빠. 너 지금 사돈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민수 서방한테 연락받았다. 내가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이혼하겠다고 난리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꺼내자마자 제 유일한 안식처인 친정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자기 유리한 대로 비틀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야. 나 30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오빠도 알잖아.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예순이 다 된 나이에 이혼이 웬 말이냐?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참아야 우리 서연이 앞길도 안 막히는 거야. 당장 사돈댁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나 너 이제 동생 취급 안 한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이제는 친정 오빠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켜고 오래된 단톡방을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5년 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들 잘 지내니? 나 정민이야. 한참을 기다렸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어머, 정민이 너 정말 오랜만이다. 야, 너 살아있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응, 살아있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근데 너 어떻게 지내? 결혼 후에 연락 끊겼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요즘 좀 힘들어. 이혼 생각하고 있어. 순식간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영숙이가 뭐?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30년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러자 영숙이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민아, 너 결혼 전에 꽃 좋아했잖아. 꽃꽂이 배울 때 그렇게 좋아하던 거 기억나? 혹시 지금도 관심 있어? 응. 사실 아직도 좋아해. 근데 30년간 못 해봤어.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내가 아는 꽃집 사장님 있는데 소개시켜줄게. 일 배워보는 거 어때? 영숙이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꽃. 30년 전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꽃.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꿈.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배웠던 꽃꽂이 교본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책 속에는 27살 정민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던 정민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친구? 무슨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친구가 있어? 성격이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지.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만나봐. 어차피 당신 친구들도 이혼하려는 당신 보면 손가락질할 텐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영숙이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으시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친구 만나는 게 시어머니 모시는 것보다 중요해? 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저녁 준비는 다 해놨어요. 카페에서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친구였습니다. 정민아, 영숙아.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영숙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가 아는 꽃집 사장님한테 얘기했어. 일단 가서 꽃 좀 만져보래. 적성에 맞으면 일 배울 수 있대. 그날 오후 저는 영숙이를 따라 작은 꽃집에 갔습니다. 주인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다정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이 친구시죠? 꽃 좋아하세요? 네. 예전에 배웠었는데 오래돼서. 괜찮아요. 일단 한번 만져보세요. 사장님은 장미 한 다발을 제 앞에 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미를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만지는 꽃이었습니다. 가시를 다듬고 잎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느낌, 이 촉감, 30년 전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이 느낌. 손이 참 야무지시네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일주일에 2~3번 정도 와서 일 배워보시겠어요? 처음엔 봉사 비슷하게 시작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시급 드릴게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하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나도 꿈을 꿀 수 있구나.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네. 그래서 친구들이 당신 편 들어주던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당연하지. 당신 같은 사람 누가 편 들어줘.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꽃집 사장님이 주신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시 꽃집에서 뵈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침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혼 생각 좀 접어. 우리 그냥 계속 살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잘한다는 게 뭔데요? 그게 당신한테 좀 더 잘해줄게. 30년 동안 못한 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당신 왜 이래?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그냥 예전처럼 살면 되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꽃집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어디 가냐고 물으시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맨날 친구 시어머니는 내팽개치고 라고 하셨지만 저는 나갔습니다. 꽃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일다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꽃 가시를 다듬고 물을 갈아주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모님, 다음 주부터는 시급 드릴게요. 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거의 외치듯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준비하고 있어. 정말로 이혼할 준비를,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그리고 나만의 인생을 살 준비를.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 저녁 준비도 안 하고. 친구 만나고 왔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뭐가 중요해? 우리 엄마 저녁도 굶겼잖아. 재료 다 준비해뒀는데 왜 못하세요? 내가 왜 해? 그게 당신 일이잖아.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만의 길을 찾고 있으니까. 꽃집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일했습니다. 시급 10,000원, 하루 40,000원. 한 달에 48만 원을 벌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48만 원이 찍히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이구나. 이게 독립의 시작이구나.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꽃집에 갈 때마다 또 나가냐며 비난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을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돈다며 잔소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저는 꽃을 만지며 숨을 쉬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며느리가 아닌 이정민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꽃집에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민아, 앉아. 네, 어머니. 너 요즘 꽃집 간다며? 네, 일주일에 3번 가요. 그만둬.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그만둬. 어머니, 저 거기서 돈 벌고 있어요. 제 돈이에요. 내 돈? 며느리가 무슨 내 돈이야? 이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좀 살고 싶어요. 내 인생? 며느리 주제에 무슨 내 인생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게 다 우리 덕분이야. 감히 내 인생 타령을 해? 어머니. 정민아,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꽃집 당장 그만둬.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너 지금 내 말을 자르는 거야? 네, 잘났어요. 3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인연이 정말. 시어머니가 일어나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더 이상은 못 맞아요. 너 지금 시어머니 손을 잡아? 네, 잡았어요. 더 이상 맞지 않을 거예요.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야, 내 처 좀 봐. 시어머니한테 대드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나 어머니 손 잡았어. 어머니가 날 때리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널 때릴 만하니까 때리시는 거지.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꽃집 다니는 거. 그것부터 잘못이야. 그게 왜 잘못이에요? 나도 돈 벌고 싶어요.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갱년기 아니야? 병원 가보자. 나 갱년기 아니야. 나는 정신 멀쩡해. 당신들이 이상한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신 진짜 이상해. 요즘 왜 이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나는 30년 동안 참았어. 어머니한테, 당신한테. 이제는 못 참겠어.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이네. 늘 하시던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새하얘지더니 정말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도 놀라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119 불러.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입원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 엄마 화나게 해서 이렇게 됐어. 내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야. 당신이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우리 엄마가 쓰러지실 일도 없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 탓일까요?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서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걸까요?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3일간 입원하셨습니다. 그 3일 동안 남편은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만 봤습니다. 3일 후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저를 불렀습니다. 정민아, 내 어머니, 내가 많이 아프구나.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어머니,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조금만 참아. 내가 죽으면 내 세상이야. 또 그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조금만 참아. 저는 그날 밤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서연아,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뇌졸중이래. 뭐, 심하세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 근데 서연아, 아빠가 나 때문이래. 내가 이혼 얘기해서 할머니가 쓰러지셨대. 엄마, 그거 엄마 탓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 할머니는 평소에도 혈압 높으셨잖아요. 엄마가 아무 말 안 해도 언젠가는 쓰러지실 수 있었어요. 이거 엄마 탓 아니에요. 서연아, 근데 나 너무 무서워.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싶어. 엄마, 잘못 안 하셨어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싶다고 했을 뿐이잖아요. 그래도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엄마, 그럼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실 거예요? 할머니 눈치 보면서, 아빠 말만 들으면서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제 나오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서연아, 엄마, 나 이번 주에 투자금 들어와요.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어요. 엄마랑 같이 살 집도 구할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나갈 수 있을까? 30년을 산 집을.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는 회복하셔도 저를 더 심하게 대하실 거예요. 남편은 저를 더 무시할 거예요. 서연아, 엄마 진짜 나갈 거야. 정말요? 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엄마 나갈게.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혼할 거야.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우리 엄마 쓰러뜨려 놓고도 정신을 못 차려? 그게 내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야. 당신이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우리 엄마가 쓰러지실 일도 없었어. 나 이제 서연이랑 살 거예요. 뭐? 서연이랑? 응. 서연이가 투자금 받았어요. 이제 독립할 수 있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당신이 나가면 우리 엄마는 누가 돌봐? 나는 어떻게 해? 당신이 돌보세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나는 못해. 나는 회사 일도 있고. 당신 은퇴했잖아요. 시간 많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응. 나 이번 주 안으로 나갈 거야.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갱년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갱년기 아니야. 나는 정신 멀쩡해. 이게 내 마지막 대화야. 나 일주일 후에 나갈 거니까 이혼 서류 준비해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까지, 필요한 물건들. 30년간 모았던 물건들이 많았지만 가져갈 건 별로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꽃꽂이, 교본, 30년간 적어온 수첩, 그리고 서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58살 정민.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정민아, 이제 너만의 인생을 살아. 잘할 수 있어. 일주일 후 저는 정말로 집을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작은 원룸을 구해줬습니다. 짐을 싸서 현관으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너 진짜 나가는 거야? 네, 어머니. 이 배은망덕한 년, 30년을 먹여 살렸는데 제가 30년간 이 집안을 위해 산 거예요, 어머니. 나가면 후회할 줄 알아.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당신 진짜 이러면 끝이야. 다시는 이 집 문턱 못 밟아. 괜찮아요. 안 올 거니까요. 당신 후회할 거야. 하지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30년의 무게가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아.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응, 가자. 차를 타고 가는 길, 백미러에 비친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30년을 산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집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자유야. 58살 이정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구해준 작은 원룸.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도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 7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 30분이 아닌 7시.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원룸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엄마 잘 잤어.
고마워. 서연이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제가 사줄게요. 고마워, 딸. 그날부터 저는 꽃집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5번.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장님은 이모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제 통장에 1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부족한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보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나야. 남편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집에 돌아와.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 그건 제가 돌아갈 이유가 안 돼요. 정민아, 제발. 나 혼자는 못하겠어. 엄마 수발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배우세요. 제가 3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정민아, 저 이제 안 돌아가요. 이혼 서류 보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저를 변호사 사무실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이분이 제가 소개받은 변호사님이에요. 이혼 전문이세요. 변호사는 4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 씨. 서연 씨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30년간의 가사 노동,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일단 재산 분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년간 함께 모은 재산은 절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정민 씨 30년간 적어오신 수첩 있으시죠? 그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더 많은 증거를 모으세요. 문자 메시지, 녹음 뭐든지요. 그날부터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적어온 수첩을 정리하고 남편과의 문자 내역을 저장하고 시어머니의 폭언들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후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변호사의 압박에 결국 응소했습니다.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재판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제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제 수첩과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30년간의 기록, 시어머니의 폭언, 남편의 무시, 경제적 통제. 판사는 증거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꽃집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제 스타일을 만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꽃보다는 소박한 들꽃을 좋아했고 특히 작약을 사랑했습니다. 사장님이 이모님 작약 시즌에 작약 부케 만들어 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모님 손솜씨 좋으시잖아요. 5월 작약 시즌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작약 부케를 만들었습니다. 분홍색 작약, 흰색 작약, 그리고 작은 들꽃들을 섞어서 부케를 완성하고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30년 전에 꿈꿨던 거였어요. 사장님이 그 부케를 가게 앞에 전시했습니다. 손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이모님 작품이라고 할게요. 며칠 후 한 손님이 그 부케를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결혼식 부케로 하고 싶은데
만드신 분한테 부탁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모님, 주문 들어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약 부케를 만들었습니다. 손님은 완성된 부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혹시 명함 있으세요? 명함은 없는데. 그럼 연락처라도. 저는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날 이후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작약 부케 잘 만드는 사람 있대. 저는 바빠졌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러다 독립하시는 거 아니에요? 독립이요? 네. 이모님 실력이면 충분히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가게 58살에 재판은 6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판사는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산 분할 50%, 위자료 3천만 원, 아파트와 예금의 절반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남편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당신 만족해?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제 몫을 찾은 것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엄마가 이겼어요. 고마워, 서연아.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0년간의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나 꽃집 하고 싶어. 정말요? 응. 작은 가게라도 좋아. 내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 갖고 싶어. 한 달 후, 저는 작은 꽃집을 계약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저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민의 숲.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이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는데 옛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모님, 축하해요. 선물 가져왔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모님, 진짜 축하해요. 이모님이라면 잘하실 거예요. 개업일 서연이가 꽃바구니를 보내줬습니다. 친구 영숙이도 왔습니다. 정민아, 축하해. 내 꿈 이뤘네. 고마워, 영숙아.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작약 부케를 보고 주문하는 손님들. 이거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개업 3개월 후 온라인으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SNS에 제 꽃집을 홍보했습니다. 30년 지옥을 견디고 피어난 작약, 당신의 오늘을 위로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그 글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공감했고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꽃을 다듬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앞을 지나가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민의 숲이라는 간판을 보며 저는 손님 상담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유리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님과 대화하는 저를. 남편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늙고 지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미움도 그 어떤 것도 그저 남이었습니다.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꽃 정말 예뻐요. 사장님이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제가 다 만들어요. 대단하세요. 몇 살이세요? 58살이에요. 58살에 이런 가게를 여시다니 정말 멋지세요.
그날 저녁 서연이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아빠 봤어. 정말요? 뭐래요?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가게 앞을 지나갔어.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상하게 아무 느낌도 안 들더라. 그냥 남인 것 같아. 엄마, 잘하신 거예요.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사시는 거예요. 그래, 엄마 인생. 그날 밤 저는 가게 정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58살에 새로 시작한 인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작약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계절을 타지만 피어날 때 가장 화려한 꽃. 저도 이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겨울을 견디고 58살에 찾아온 봄. 정민의 숲은 그렇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2년 후 60살이 된 아침, 저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월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작약 시즌이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이지만 가장 행복한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정민의 숲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꽃집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꾸준히 들어왔고 특히 작약 부케는 예약이 밀려 한 달 전부터 주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딸 서연이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1년 전 회사 동료였던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학가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처음 그 남자를 소개시켜줬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 부모님은 학가 원하시지 않아? 안 원하세요, 엄마. 오히려 우리 독립하라고 하세요. 각자 인생 살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딸은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결혼식이 사시니까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딸 결혼식이시죠? 축하드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멋지세요. 60살에 이렇게 가게 운영하시고 딸 결혼도 시키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어요. 오후 1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60살 정민. 주름은 깊어졌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2년 전 집을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환해 보였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서연이가 골라준 한복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년을 살며 처음으로 제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식장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아,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서연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괜찮아, 서연아. 너는 잘할 거야. 엄마, 제가 오늘 엄마랑 같이 입장하고 싶어요. 응? 신부 입장할 때 보통 아빠랑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랑 하고 싶어요. 엄마가 저 키우셨고, 엄마가 제 인생의 진짜 버팀목이었으니까. 저는 울컥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도 지옥 같은 결혼 생활 했을 거예요. 엄마가 나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랑 같이 걷고 싶어요. 고마워, 서연아.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결혼할 때는 아버지와 입장했지만 떨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딸과 함께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식장 뒷자리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 민수 씨였습니다. 초라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는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를 신랑에게 건네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딸이 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친구들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서연이가 엄마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마워요.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정민아, 왜 왔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 서연이 아빠잖아. 딸 결혼식인데 와야지. 식은 봤으니 가세요. 정민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엄마 간병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에요. 정민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 3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어머니 편만 들고 나를 며느리로만 대했던 당신이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 없으니까 집이 아니라 지옥이야. 당신이 30년 동안 나한테 만든 게 지옥이었어요. 이제 당신이 직접 느껴보는 거예요. 정민아, 민수 씨, 저 이제 당신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요. 미움도 연민도 없어요. 당신은 그냥 남이에요.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서연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 봤어요? 응, 봤어. 뭐래요?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 거절했어. 잘하셨어요, 엄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사셔야 해요. 그래, 엄마 인생. 엄마 신혼여행 다녀오면 놀러 갈게요. 엄마 가게 해. 그래, 기다릴게. 행복해라, 서연아. 엄마도 행복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정민아,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나 정말 힘들어. 엄마도 너만 찾으셔. 저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고통이 제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60살 정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을 봤습니다. 작약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 계절을 타지만 피어날 때 가장 화려한 꽃. 저도 이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었습니다. 주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민 사장님, 작약 부케 5개 주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꽃을 다듬었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후 3시쯤 친구 영숙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정민아, 어제 서연이 결혼식 정말 좋았어. 고마워, 영숙아. 너 정말 멋져. 60살에 이렇게 새로 시작하다니. 나도 늦게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다음 주에 동창회 하는데 올 거지? 당연하지. 갈게. 그날 저녁 서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잘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잘 다녀와, 딸. 엄마도 사랑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딸은 행복할 거예요. 저와는 다른 삶을 살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60살에 찾은 자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며칠 후 동창회에 갔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정민아, 다들 잘 지냈어?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나도 할 수 있을지 몰랐어. 근데 해냈어. 우리 정민이가 제일 멋져. 친구들의 응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지옥 같은 결혼 생활. 하지만 그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 30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삶을 더 열심히 살 뿐입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민아,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고 작약을 정리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 작약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사장님 이야기가 SNS에 올라온 거 맞아요? 30년 결혼 생활 끝내고 새로 시작하신. 아, 네. 맞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가 안 나서. 사장님 보니까 힘이 나요. 손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손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손님이 작약 한 다발을 샀습니다. 이거 제 방에 두고 매일 볼게요. 용기 내라고. 그래요. 작약처럼 당신도 피어날 거예요. 손님이 나가고 저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정민의 숲.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 제 손으로 만든 공간. 제가 선택한 인생. 저는 다시 작약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잎을 정리하고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이 일이 좋았습니다. 꽃을 만지는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60년을 살며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약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계절에 가장 아름답게 핀다. 58년의 겨울을 견디고 60살에 찾아온 봄.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제 이름으로 살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직 이정민으로. 작약 향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자유의 향기구나. 이게 행복의 향기구나.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간 고통의 기록을 적던 그 수첩이 아닌 새로운 노트에 2026년 1월 8일. 오늘도 나는 행복했다. 꽃을 다듬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차 한 잔을 마셨다. 소박하지만 평온한 하루였다. 60년을 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내 이름으로 사는 것, 내가 선택한 일을 하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로울 것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제 제 인생의 모든 날들이 제 것이니까요. 정민의 숲은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이정민도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의 정민 씨처럼 평생을 타인의 그림자로만 살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의 명예가 내 명예인 줄 알았고 시댁의 평화가 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 30년의 세월 동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60년이 걸렸지만 정민 씨는 드디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나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이 온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